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7. 베블런 앤드 갤브레이스. 자신이 친 그물에 걸려든 제도학파. 1. 유한계급의 탄생. 경제학에서 구월드와 신형의 개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엘프리드 마셜이 가르쳤듯이 경제학의 시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와 다르게 작동한다. 예를 들어 8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이 제대로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덜컥 신기술을 도입했다가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하자. 이 기업은 구기업인가 신기업인가? 보통 고전파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이 구분되기는 하지만 경제학에서 유달리 신구를 나누어 부르는 학파가 있다. 제도학파 또는 제도주의가 그것이다. 제도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를 나누는 것일까? 사실 이 둘을 분명하게 정의하거나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 이윤, 소득, 자본, 임금 같은 일반적인 경제적 범주들을 다루기보다는 사회의 법, 윤리, 제도 등에 관심에 초점을 둔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구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마셜의 뒤를 잇는 경제학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들은 마셜의 제자들이 현실 세계를 탐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서재에서 커튼을 친 다음 책상머리에 앉아 자와 컴퍼스를 들고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수학 곡선이나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배은 망덕한 제자들 때문에 도리어 손가락질 당한 것은 스승 마셜이었다. 구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마셜의 추상적 이론이 현실 세계의 많은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마셜주의자들이 철없이 순진하게 수학 곡선에서 미끄럼을 타며 노는 동안 현실 세계의 제도들은 계속해서 변화 발전했고 그에 따라 경제 이론은 폐물이 되어갔다. 신제도학파는 구제도학파와 완전히 다르다. 구제도학파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제도학파 경제학자들 역시 사회의 제도에 주목했지만 그들은 구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마셜의 분석 도구를 그대로 사용한다. 베블런과 구제도학파. 먼저 구제도학파를 대표하는 노르웨이계 미국인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베블런을 통해 이 학파에 대해 살펴보자. 마르크스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다룬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온순한 사람들이었다. 아마 그들은 온화한 성품만큼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씨 착한 이웃사촌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개 중에는 애덤 스미스나 엘프리드 마셜을 명랑하고 유쾌한 보이스카우트 대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룰 베블런은 이들과 많이 다르다. 그는 매사에 활기차고 생기 있었지만 짓궂은 성격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악마 같은 느낌이 묻어나는 사람이었다. 어쨌든 그는 매서운 비평으로 경제 사상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베블런의 제도주의적 접근은 신고전파 경제학을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한다고 하는 마셜의 수요 법칙, 노동자들은 그들이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일하지 일 그 자체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는다는 가설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그뿐 아니라 베블런은 수요와 공급이 점진적이고 순조롭게 균형점에 도달한다고 가정한 한계주의자들의 주장을 공격했다. 구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균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경제는 항상 변화한다고 항변한다. 균형이란 현실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제학자들의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이 보기에 균형이란 바람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다. 베블런은 자신만의 이론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의 이론을 비판하는데 더 소질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경제학을 어떻게 재건할지 그 방법을 확실히 하지는 못했지만 이전 시대의 마셜과 그의 제자들이 경제학을 수렁에 빠뜨린 주범이라는 것은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 베블런은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분야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사회학자들, 인류학자들, 심리학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할 때 더 좋은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신고전파 경제학을 신랄하게 비판한 베블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1857년에 미국 위스콘신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노르웨이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8살 되던 해에 그의 가족은 치즈의 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곡물이 풍부하게 나는 미네소타주로 이주했다. 다른 미국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베블런의 집안도 가난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런 사정을 알 리 없었다. 먹을 것은 그런대로 풍족했고 이웃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단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전기 작가들이나 비평가들은 베블런의 비판적 태도를 항상 이민자의 아들로 가난하게 살았던 그의 성장 환경과 결부시킨다. 특히 그들은 베블런을 정신 이상자 다루듯 하면서
한치의 주저림도 없이 그를 미국 사회의 불황화 정도로 취급했다. 서로 긴밀하게 조직된 위스콘신과 미네소타의 이민자 공동체에서 영어는 외국어나 다름없었다. 배블런을 불황화로 취급하는 비평가들은 그가 미국 경제에 대해 선입관 없이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사회의 아웃사이더로서 그가 지녔던 독특한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한다. 여하튼 그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자본주의의 다양한 현상이면에 존재하는 작은 균열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다. 배블런 자신도 현대 유럽 유대인들의 지적 탁월성이라는 소논문에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가설에 근거해 유대인들을 분석했다. 그의 성장 배경과 아웃사이더로서의 지위가 그의 비판적 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단적인 예로 배블런을 제외하고 11명이나 되는 그의 형제 자매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출한 재능을 보이지 못했다. 사실 배블런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움츠려 있기는 했지만 괴짜 기질이 다분했다. 그가 미국이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해도 괴짜 같은 그의 성격은 그대로였을 것이다. 조숙한 아이였던 배블런은 부모님을 구슬려 형제, 누이들이 들판에 나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할 때 다락에 올라가 혼자 책을 읽고는 했다. 17살 되던 해에 배블런은 근처 칼턴 칼리지 아카데미에 입학한다. 조합교회가 주축이 되어 1886년에 설립된 칼턴 칼리지는 배블런이 위스콘신과 미네소타의 이민자 공동체에 살면서 친숙했던 루터주의에 기반을 둔 스칸디나비아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하튼 괴짜의 성격 또한 괴팍스러웠던 그는 항상 말썽꾸러기였다. 그는 학교 공식 행사의 정장 대신 너구리 털가죽 모자를 쓰고 나타나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멀쩡한 정신으로 학생들에게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부추기는 등의 기행을 일삼았다. 한편 그는 학생들에게 인육을 먹으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특정 종파의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대학에서 그의 이런 기행이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따라서 대학 당국이 이교도의 말썽꾸러기인 그를 같은 또래의 동기들보다 앞서 내쫓듯이 졸업시킨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로 보인다. 하지만 배블런은 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생각지 못한 조기 졸업으로 인해 전교생을 알코올 중독자나 식인종으로 만들기 위한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대학 재학 시절 잠시 이 대학에 몸담고 있던 미국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로 뒤에 저명한 미국의 한계주의자로 명성을 얻는 존 베이츠 클라크는 그에게 경제학을 공부하라고 설득했다. 처음에 배블런은 경제학에 흥미를 느꼈으나 이내 포기하고 예일대학교에 진학해 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다. 이도야 어떻든 결론만 놓고 보자면 그는 시시포스 신화부터 공부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도 몇 년 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미네소타에 있는 집에 돌아와 형제와 누이들이 들판에 나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빈둥거리며 좌절의 나날을 보냈다. 물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줄줄이 낙방이었다. 아마 그가 시시포스 신화를 공부했더라면 자신의 불쌍한 신세를 그에 비유하며 위로를 삼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철학을 공부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배블런은 코넬 대학교에서 강사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아마 철학 박사 학위가 없었다면 이마저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가르친 과목이 철학이 아닌 경제학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뒤에 배블런의 정신적 스승이 되는 제임스 로런스 라플리는 배블런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고했다. 내가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너구리 털가죽 모자를 쓰고 코르된 양복 바지를 입은 창백한 얼굴을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소스타인 배블런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라플리는 배블런을 데리고 시카고 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30대 중반에 이른 배블런은 칼턴 칼리지 총장의 조카 딸과 결혼한다. 결혼 뒤 그는 저술 활동과 강의에 전념하면서 특히 대학 교수라는 안정된 직장을 무기 삼아 여자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것을 취미 생활로 삼았다. 특히 이 가운데 두 가지는 배블런에게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다. 먼저 그의 저술 활동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여성 의류에 대한 경제 이론과 여성의 야만적 지위 등과 같은 나름대로 색다른 주제로 많은 리뷰와 논문을 써댔다. 그렇다면 강의는 어땠을까? 그는 물을 만난 고기처럼 괴짜로서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혼자 중얼거리기, 학생들을 귀찮게 괴롭히기,
또는 면전에서 비웃거나 욕설 퍼붓기 등이 그의 강의의 특징이자 전부였다. 이런 그에게 강의는 정말 식은 죽 먹기였지 않을까? 물론 그는 학생들이 자신의 강의에 질색을 하고 다른 강의로 옮기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학생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며 즐거워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가학적이고 언제나 무례했던 그는 매 학기 개강 첫날 칠판을 온통 책 제목으로 도배를 해놓고 다음 주 시험을 칠판에 적혀있는 책들 범위에서 내겠다고 당당하게 공표했다. 특히 그는 우등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 위해 그들에게만 항상 시학점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연애는 어땠을까? 아쉽게도 그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유한계급의 탄생. 이처럼 배블런이 보인 기이한 행동이나 여성 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첫 저술인 유한계급론은 강의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학생들을 귀찮게 괴롭히고 면박을 주는 그에게 남다른 문장 구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에서 배블런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수요 모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배블런에 따르면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각각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개별적으로 저울질한다고 가정했다. 유한계급론에 앞서 쓴 한 논문에서 배블런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런 가정을 감각적이고 매우 고차원적인 은유를 통해 이렇게 표현했다. 인간을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쾌락과 고통을 번개같이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은 자신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지만 절대 접촉하는 일이 없는 무수한 자극들에 이끌려 시도 때도 없이 요동치는 둥근 구슬과 같은 존재다. 배블런의 말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이런 신고전파 경제학 모델이 갖고 있는 오류는 무엇인가? 개인은 하나의 독립적인 구슬이 아니다. 각각의 구슬은 어디로 굴러갈지 결정하기 전에 다른 구슬을 이미 바라보고 있다. 일부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과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허세를 부리거나 적어도 남들이 집안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궁금해한다. 어떤 한 상품이 갖는 효용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는 이웃들이 그 상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지도 한몫한다. 예를 들어보자. 마크는 남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하루는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초화 파티를 열고 비싼 캐비아 요리를 내놓았다. 항상 호들갑이 심한 친구가 캐비아 요리를 보고 탄성을 자아낸다. 비록 캐비아 요리가 비싼 것은 알지만 그날 초대된 친구 중에 소금기 가득한 물고기알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쿠키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배블런의 이런 냉철한 관찰력은 패션에서도 10분 발휘된다.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레저 슈트를 입고 월스트리트를 어슬렁거리는 사람은 정말 가엾은 사람이다. 촌스럽게 요즘 누가 폴리에스테르를 입고 다녀? 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할 것이다. 물론 레저 슈트는 한때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레저 슈트의 품질이 떨어지기라도 한 것인가? 아니다. 유행이 바뀐 것이다. 배블런은 유한계급론에서 일본 에조의 아이누족, 인도 일기리 힐스의 토다족, 오스트레일리아의 부시먼족을 언급하면서 폭넓은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한다. 미국 태생의 인류학자 루이스 모건과 독일 태생의 인류학자이자 마거린 미드의 스승이었던 프란츠 보아스의 연구에 일부 의존해 배블런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내재한 모방 본능을 발견한다. 배블런은 잔디는 항상 숲을 옆에서 더 푸르름을 뽐내고 토다족은 항상 다른 토다족에게 지지 않으려고 잔뜩 허세를 부린다고 힘주어 말한다. 물론 자기 보존은 모든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 그러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침팬지에게서 떨어져 나오자마자 사유재산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기 시작했다. 동족을 약탈한 사람이 부와 사회적 명성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결국 어떻게 재산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피땀을 흘려 재산을 모으는 자는 존경받지 못했다. 배블런에 따르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앉아서 부와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그렇게 해서 유한계급이 태어났다. 배블런은 부자들이 수영장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이들처럼 술잔에 장식용 우산을 꽂아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시계 광고로는 지팡이가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작업 공구보다는 지팡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손목에 찬 시계가 더 근사해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배블런의 이런 발견은 한탈 취재 생산 업체가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한 황금률이라며 당신이 땀 흘리는 모습을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마십시오라는 카피의 광고로 이용할 정도로 호소력이 있다.
뭔가를 얻기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은 이런 황금률을 어기는 것이다. 아무런 수고 없이 부와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자 존재의 고귀함이다. 덥고 습한 주방에서 수플레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행여 요리에 땀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듯이 귀족들은 누군가가 흘리는 땀만 봐도 몸서리치며 부들부들 떤다. 베블런은 피땀 흘리며 일하지 않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유한계급의 두 가지 극명한 행태를 소개한다. 첫째, 품위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들의 손으로 음식을 가져다가 입에 넣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폴리네시아 추장들이 있다. 둘째, 이보다 더 좋은 또는 적어도 좀 더 확실한 예는 한 프랑스 왕을 들 수 있다. 그는 왕으로서 품위와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강박관념 때문에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인물이다. 어느 날 자신이 앉아있는 옥좌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옥좌를 운반하는 시종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불은 헐헐 타오르고 있었지만 왕은 옥좌를 운반할 시종들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는 절대 호통을 치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그 또한 자신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품위와 채통을 지키려다 불에 타 죽고 말았다. 베블런은 이렇게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시적 여가 컨스픽뉴스 레저 외에도 현시적 소비 컨스픽뉴스 컨섬프션에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현시적 소비를 목격한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옷 상표는 옷 안에 부착해서 겉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셔츠, 넥타이, 블라우스, 그리고 바지 할 것 없이 겉에 상표가 떡하니 붙어있다. 물론 옷 상표나 옷을 디자인한 사람을 광고하는 것에 어떤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광고 비용을 억울하게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미국 태생의 패션 디자이너 랠프 로런의 이름을 딴 브랜드의 옷을 사람들이 입고 다닌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비싼 옷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 아마 사람들은 고가의 스웨터에 랠프 로런이라는 브랜드 대신 그의 본명 랠프 리프싯이 들어가 있으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1985년에 개봉돼 흥행한 영화 백 투 더 퓨처를 보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간 1950년대에 한 여학생이 미래에서 온 그를 보고 이름이 켈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그가 입고 있는 청바지 뒤에 켈빈 클라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자동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다. 미국 태생의 코미디언 제키 메슨에 따르면 캐딜락은 베벌리 힐스와 롱아일랜드 시더허스트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서 명차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곳에 사는 유명 인사들은 캐딜락 대신 메르세데스 벤츠를 소유하고 있다. 그들에게 캐딜락은 명차에 속하지도 않는다. 벤츠만이 유일한 명차이고 부와 명성을 대변한다. 만일 자기 집 차도에 캐딜락이 세워져 있다면 대뜸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건 제 차가 아닙니다. 누구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 근처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정말 예의가 없네요. 간밤에 주차해 놓고 간 것이 분명해요. 쓰레기 수거인을 불러 당장 치우라고 해야겠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왜 메르세데스 벤츠를 좋아할까? 그들은 공학 기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학 기술을 알고 있을까? 아마 그들은 7만 달러짜리 고가 차량의 채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토스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워싱턴 정가에 떠도는 한 풍문에 의하면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차량에 카폰을 설치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댄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공화당 출신의 상원의원 에버렛 덕슨이었다. 한편 이에 질세라 덕슨 상원의원의 것보다 더 좋은 카폰을 설치하고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1964년에 제37대 대통령에 당선된 린든 존슨이었다. 그는 카폰을 설치하자마자 가장 먼저 덕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1분 동안 통화를 하다가 존슨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에버렛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전화가 걸려오고 있거든요. 베블런의 이런 날카로운 관찰력이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사회학이었다. 그리고 1950년에 우크라이나 태생의 미국인 경제학자 하비 라이벤스타인이 소비자 수요 이론에서 유행, 속물, 그리고 베블런 효과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베블런의 이론을 경제학에 접목했다. 라이벤스타인은 이 논문에서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엘프리드 마셜의 수요 법칙은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일부 상품, 즉 베블런 제와 앞서 언급한 벤츠 같은 과시적 소비가 적용되는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가 상품의 효용뿐 아니라
그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격, 즉 예상되는 현시적 가격, 익스펙터드 컨스픽뉴스 프라이스에 의해 결정된다. 펜실베이니아 우르시누스 칼리지는 등록금을 거의 18%까지 인상했다. 왜 그랬을까? 이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교의 위신을 크게 높이고 싶어 했다. 나아가 대학 입학 전형료도 35%까지 올렸다. 이런 조치를 직접 지시한 당사자인 이 대학의 총장은 좀 별스럽게 구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자신도 당혹스럽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만약 구찌 핸드백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그래서 아무 백화점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구찌 핸드백에 대한 수요는 하락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배블런식의 매력, 즉 현시적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상류층이 주로 회원으로 있는 컨트리클럽에 출입하면서 일반 할인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름도 없는 싸구려 옷을 입고 나타나면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베벌리 힐스에 있는 레스토랑에 근사한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캐딜락을 몰고 가면 아마 레스토랑 직원들도 선뜻 나서 발레 파킹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으로 7. 베블런 앤드 갤브레이스의 1유한 계급의 탄생이었습니다. 7. 베블런 앤드 갤브레이스. 이 창의력이 필요한 엔지니어들. 제조업자들은 부러움과 동료 압력 피어 프레셔. 동료 집단에서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이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 베블런과 그의 제자들에 따르면 경영자는 어떤 상품의 효용을 높이기보다는 예상되는 현시적 가격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제도주의자들은 이것은 싸구려 상품을 마치 고가의 명품인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의 낭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것은 자연적 욕구를 악용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카를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베블런은 인간이 창조적 욕구, 다시 말해 인간이 솜씨나 기량을 뽐내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시적 여가와 현시적 소비가 사회에 파고들면서 이런 창조적 욕구가 사라지고 있다. 베블런은 마르크스가 했던 계급투쟁 같은 분석은 하지 않았다. 베블런에게 있어 그의 적은 자본가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그에게 노동자들이 영웅일 리도 없다. 그는 전혀 다른 인물들을 기용했다. 그에게 나쁜 사람은 경영자들이었다. 그들이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그리고 좋은 사람은 엔지니어들이었다. 그는 경영자들과 엔지니어들을 앞세워 선악 대결을 그린다. 현대 세계에서 창조, 향상, 생산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뿐이다. 반면 그들의 위에서 항상 지시하고 감독하고 군림하는 경영자들은 창조성을 억압한다. 경영자들은 현시적 소비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한 가지 이유, 즉 돈을 벌 목적에서 사업을 한다. 만일 그들은 물건을 생산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더 행복해할 것이다. 엔지니어의 꿈과 경영자의 꿈을 비교해보자. 엔지니어는 매일 밤 위솥 호주머니에는 펜을, 바지 뒷주머니에는 계산기를 낀 채 잠자리에 든다. 그는 완벽하고 가장 효율적인 모터를 발명하는 꿈을 꾼다. 반면 경영자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고 잠자리에 든다. 그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의 캐캐 묵은 상품을 다시 찾고 열광하는 꿈을 꾼다. 그렇게 되면 그는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다. IBM의 역사는 설립자인 토머스 왓슨 경과 아들 토머스 왓슨 주니어 사이의 피 튀기는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1950년대의 왓슨 경은 사람이 키보드를 조작해 컴퓨터용 카드에 구멍을 내는 기계인 천공기 판매에 전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들은 새로운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컴퓨터 당시 기준으로는 전자계산기를 개발하고 싶어 했다. 왓슨 경은 컴퓨터가 IBM의 주력 상품인 천공기를 구시대의 폐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아버지를 이어 IBM의 경영권을 물려받은 아들 토머스 주니어는 회사의 모든 자산을 컴퓨터 개발에 투자했다. 아들의 과감한 투자 덕분에 IBM은 급격한 기술 변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부자 관계는 거의 파탄을 맞고 말았다. 그렇다면 IBM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쟁자가 나 자신을 구시대의 폐물로 만들기 전에 스스로 몰락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베블런은 20세기의 과학의 조예가 깊은 엔지니어의 부상이 자본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잠식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계가 현대인의 기본 정신을 지배하고 자본주의적 미신과 신념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들과 기계 조작이 서툰 단순 기능공들조차도 과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배블런은 그들이 상징주의, 허례의식, 신, 국가, 사유재산에 대한 추상적이고 집단적인 믿음의 반기를 들리라 예상했다. 따라서 기계산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노동자의 삶의 습관과 사고 습관의 되풀이에서 가르치는 것은 일련의 연속적인 규칙성과 기계적 정확성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노동자는 측정 가능한 인과관계에 습관적으로 물들게 되고, 따라서 기계산업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지적 능력의 활용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시하거나 얕보게 된다. 배블런은 엔지니어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은 자본주의의 철학적 토대를 잠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결과를 낳으리라고 예측했다. 경제는 황폐화되고 결국에는 자취를 감추어 버릴 것이다. 산업의 수장들, 즉 경영자들은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독점을 통한 생산량 규제다. 두 번째는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경영자들은 기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배블런은 드러내놓고 효율성을 무시하는 경영자들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영자들은 낙후된 기술에 투자한 뒤에 생산을 줄이고 현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 반대로 엔지니어들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경영자는 기존 제품보다 저렴하고 다른 기능 향상보다는 외양만 그럴듯하게 바꾼 신제품을 선호한다. 엔지니어들은 필요를 충족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쥐덫을 하나 만들어도 외양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뭔가 쓸모 있는 것, 실용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데 경영자들은 소비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싶어 한다. 단기 이익에 눈이 먼 경영자들과 금융업자들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배블런은 정부가 이런 비양심적인 악덕 경영자들을 법이나 제도를 통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품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경영자들이 이미 정부 관료들을 올가미로 오른 다음 우리 안에 쳐넣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배블런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떠벌리는 정부도 사실은 공공연하게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라고 썼다.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혹 애덤 스미스의 입장을 따랐는데 특히 무역 규제에 관한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주권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반적으로 관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모든 문명화된 국가들 사이에 똑같이 적용되는 책임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항상 경영 방식에 의해 그리고 경영 목적을 위해 산업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파괴 및 방해 활동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나눠 갖는다. 배블런은 노동조합과 그 지도자들을 정부만큼이나 경멸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그는 경영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역시 기계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 일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위해 비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임금 인상 등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의 지도자나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들은 그들이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전이나 특권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에 있지 않다. 그들은 기존에 체결된 합의 사항들이 유지되는 한 비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합에 가입한다. 1921년에 출간한 엔지니어들과 가격 제도에서 배블런은 경영자들의 쓸모없고 터무니없는 생산 방해 활동에 격분한 엔지니어들이 경영자들을 쫓아내고 공장과 사무실을 점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사실 경영자들이 엔지니어들을 필요로 하지 엔지니어들이 경영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의 1%를 차지하는 기술 전문가들은 대학교에서 정치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어도 배블런이 구상하는 공화국의 철인왕이 될 수는 있다. 개인적인 치부에만 관심이 있는 경영자들의 손에 통제를 맡기거나 적절한 교육을 받은 기술 전문가들, 다시 말해 상업적 이익에 관심이 없는 엔지니어들이 아닌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것은 더 이상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이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제대로 된 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처럼 배블런 역시 엔지니어들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영자들이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배블런은 마치 엔지니어들과 경영자들을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인 것처럼 간주했지만 이런 구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성을 잃고 말았다. 포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기업의 최고 경영자 대다수가 말단 엔지니어나 연구원에서 시작했으며 또한 MBA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 역시 대다수가 엔지니어 출신이다.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최고 경영자들은 공학 아니면 컴퓨터과학 학위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설립자들은 대학 중퇴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대학교를 수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똑똑했다고 생각한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 미국의 병원들이 인공호흡기 부족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경제학과 물리학 졸업장이 있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에게 자재 창고에 있는 차량 부품으로 인공호흡기를 제작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일주일 만에 호스, 밸브, 센서의 용도를 변경해 인공호흡기 시제품을 개발했고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결했다. 원래대로라면 음악 선곡표를 보여주었을 비디오 스크린이 산소 수치와 심장 박동을 보여줬다. 비즈니스, 과학, 공학 감각의 절묘한 조합이었다. 그리고 배블런은 경영자들의 지위를 넘겨받는 엔지니어들은 결코 사리사욕을 앞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럼 그들이 이전의 경영자들과 달리 편파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엔지니어들이 사리사욕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공정하게 행동하고 계속해서 창조적인 일에만 전념할까? 2019년에 737 맥스 항공기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을 물어 최고 경영자를 해고했다. 보잉은 새로운 여객기 출시와 조종사 교육을 급하게 진행하다가 실수했다. 이 최고 경영자는 대학생 인턴 시절부터 줄곧 보잉에서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일한 사람이었다. 배블런은 이전의 위대한 경제학자들과 달리 정밀한 경제학 모델을 만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앞선 세대의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정교한 이론들과 모델들을 깨부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프리드 마셜은 비통화적 요인을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울타리에 가두어 놓았다. 배블런은 과감하게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마셜이 가정했던 비본질적인 요인들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그것들을 똑같이 비중 있게 다뤘다. 배블런은 경제학의 예측 불가능한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했던 경제학자들을 향해 낄낄거리며 조소를 보냈다. 사업가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하워드 휴즈는 생전에 딱 한 번 만나본 적이 있는 같은 미국 태생의 사업가 존 록펠러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무엇이 오늘날의 스탠더드 오일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배블런의 비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최고 경영자의 얼굴을 수량화하거나 경제학 모델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표정이 기업의 생산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배블런의 책은 재미있다. 사실 다루는 주제들이 재미있다. 그의 수제자 중 한 명은 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한쪽 눈은 자신의 분석이 갖는 과학적 장점들을, 다른 한쪽 눈은 머리를 극적이며 아리송해하는 독자들을 응시했다. 배블런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것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생체 해부를 당하는 것과 같았다. 누가 감히 그러겠다고 할까? 정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것이다. 배블런은 아직도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배블런은 재계의 거물들이 번쩍이는 고급 리무진 안에서 시가를 피우며 위스키를 마시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이 스산한 비가 내리는 거리에 포장마차에서 축 늘어진 어깨로 소주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을 것이다. 이상으로 7. 배블런 앤드 갤브레이스 이 창의력이 필요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7. 배블런 앤드 갤브레이스. 3. 갤브레이스와 광고의 유혹. 배블런은 많은 저명한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미국 태생의 경제학자 웨슬리 미첼, 미국 태생의 경제학자이자 노동사학자인 코먼스, 그리고 역시 미국 태생인 사회학자 밀스 등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중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로는 캐나다 태생의 미국인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를 들 수 있다. 그는 말투나 성격에서 그의 스승을 그대로 빼닮은 사람이었다. 갤브레이스의 동료들은 그가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는 키와 유머밖에 없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다. 캐나다 시골에서 태어난 갤브레이스는 스승인 배블런과 출생 환경도 비슷했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는 튼튼한 몸과 유약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썼다. 갤브레이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어느 여름날 자신의 사춘기 호기심을 자극했던 한 가지 일화를 소개했다. 성적 호기심으로 가득하던 시절 그는 같은 동네에 사는 예쁜 소녀를 꿰어내어 근처 농장을 함께 거닐고 있었다. 농장에는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때 갤브레이스는 흰 황소 한 마리가 발정난 암소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순간 옆에 서 있는 소녀를 보니 그녀도 그것에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다. 이에 그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을 꺼냈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재미있을 것 같지 않니? 이 소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꾸했다. 그렇게 너희 집 소잤니? 2006년 97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갤브레이스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 소설가, 사회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캐나다 태생이었음에도 미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런 감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쓴 것이 아니라 거의 항상 동시에 쓰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가 그의 업적을 피상적이고 수박 겉하기식 경제학이라고 깎아내렸다. 많은 감투를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는 머리도 커야 하지만 여러 개의 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은 천재 케인스만이 할 수 있다며 갤브레이스를 깎아내렸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깎아내리기에 앞서 갤브레이스에게는 그런 초인적인 재능이 없었다. 한 가지 일화를 살펴보자. 트루먼 대통령이 임금과 물가 규제를 위해 그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갤브레이스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젊은 갤브레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카카, 그런 일이라면 저보다 더 적임인 경제학자가 좋기 10명은 됩니다.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다.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오. 아무도 그 일을 맡으려 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오. 갤브레이스는 트루먼의 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거대 정부에 걸맞은 정치 및 경제 철학을 연구했다. 그는 풍요한 사회 새로운 산업국가 경제학과 공공목적이라는 세 권의 주저에서 현대 자본주의와 그것의 주요 대변자들, 즉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갤브레이스의 저술들은 베블런이 조롱했던 대상들을 똑같이 비판하고 조롱했다.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기업들 앞에서 애덤 스미스식의 완전 경쟁이라는 것이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걸까? 그는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결론은? 갤브레이스에게 있어 엘프리드 마셜류의 경쟁 이론은 팅커벨, 산타클로스, 백설공주 같은 동화 속 주인공들의 이름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창턱 너머에 존재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지적 난쟁이들만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거대 기업들의 막강한 파워를 부인할 것이라고 갤브레이스는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소비자 주권, 즉 소비자가 기업들이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한다고 하는 미신과도 같은 주장을 여전히 믿는 사람이 있을까? 갤브레이스는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공급에 맞춰 소비자들의 수요를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옥수수 식빵을 구입하기 위해 제과점에 들어갔다. 당신은 평소에 옥수수가 알알이 박혀있는 갓 구워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옥수수 식빵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 아침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을 정도로 마니아다. 당신은 생각할 것도 없이 옥수수 식빵을 들고 계산대로 향한다. 이때 갤브레이스가 그가 평소 즐겨 먹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건강에 좋은 무미의 오곡 식빵을 들고 계산대 앞 당신 뒤에 줄을 선다. 당신은 뒤에 서 있는 갤브레이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오곡 식빵을 고르셨네요. 저는 아침에 옥수수 식빵을 주로 먹습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에 갤브레이스가 발끈한다. 그리고 뜬금없이 필요와 욕구는 구분해야 한다며 일장연설을 늘어놓는다. 우선 당신은 옥수수 식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욕구할 뿐이다. 모든 필요는 우리 내부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욕구는 그렇지 않다. 욕구는 외부에서 올 수도 있다. 옥수수 식빵을 소비하는 것, 즉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에서 비롯하는 자연적인 욕구가 아니다. 당신은 단지 식빵을 원할 뿐이고 사실 욕구는 필요보다 덜 중요하다. 둘째, 갤브레이스는 당신이 옥수수 식빵에 대한 당신의 욕구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옥수수 식빵을 욕구하도록 또는 선택하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뉴욕의 광고회사들이 몰려있는 메디슨 애비뉴의 광고업자들이다. 그들이 광고를 통해 당신이 옥수수 식빵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광고와 판매 정책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관념과 양립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핵심 기능은 욕구를 창조하는 것, 즉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욕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갤브레이스는 자신이 엘프리드 마셜의 한계효용과 수요법칙을 멋지게 타파했다고 생각했다. 시장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진정한 수요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진정한 수요는 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은 광고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인위적으로 심어주는 욕구만 읽을 수 있을 뿐, 그들의 주관적인 심리는 읽을 수 없다. 갤브레이스는 이것을 의존 효과라고 불렀다. 물론 갤브레이스는 이렇게 단언만 하고 끝내지는 않았다. 그는 이것에서 다음과 같은 그럴듯한 결론을 도출해냈다. 기업들은 욕구에 투자하고 그것을 주입한다. 그러나 욕구는 그렇게 절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적 소비를 제한하고
공공시설을 늘리고 개선하는 데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갤브레이스는 도로 하나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공원과 슬럼가를 유유자적 활주하는 고가의 리무진들을 공공연히 비난하면서 미국의 공공부문은 쇠락해 가고 있는데 반해 역겨운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적 부문은 나날이 번성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인들은 사실 이런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불균형을 원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그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갤브레이스는 만약 정부가 민주적 사회주의와 계획 경제의 원리들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욱 암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기술이 노동자들을 대체하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오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집마다 새롭고 기능은 향상되었지만 전혀 쓸모없는 가전제품들로 넘쳐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자동 펌프식 치약과 자동 칫솔을 필요로 한단 말인가? 기존에 손으로 눌러 짜서 쓰는 치약이 귀찮고 사용 방법이 어렵단 말인가? 손으로 잡고 좌우 위아래 구석구석 닦아야 하는 기존의 칫솔이 그렇게 불편하고 성가시단 말인가? 근래에 자동으로 진동하는 칫솔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아마 몇 번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화장실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가정이 더 많을 것이다. 갤브레이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신경 중추를 향해 비판의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한계유형 분석을 오즈의 마법사만큼이나 무기력한 것으로 비하했는데 아마 그는 엘프리드 마셜을 거기에 등장하는 뇌는 없지만 말은 할 줄 아는 허수아비 정도로 치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쪽에서 날아와 갤브레이스의 이론에 찬물을 끼얹는 착한 마법사 역할을 맡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하이에크였다. 하이에크는 의존 효과의 불합리성이라는 논문에서 모든 중요한 욕구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비롯한다는 갤브레이스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사실상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필요는 몇 가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갤브레이스는 먹을 것과 섹스만이 실생활에서 중요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사소한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일까? 여하튼 하이에크는 욕구를 이야기하면서 외부의 환경이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 갤브레이스의 논의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만일 갤브레이스의 주장이 옳다면 문화는 사소한 것이 된다. 18세기에 생존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침에 단잠에서 깨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참, 모차르트 교향곡이 있었으면 좋겠어. 모차르트는 음악을 작곡했고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원하도록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즉, 그와 그의 음악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는 태어났고 음악을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그의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음악은 단지 부자들만의 사치였을까? 아니면 인류 전체의 감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오랫동안 PBS는 요리 프로그램 프랑스 요리사의 미국 태생의 요리사 줄리아 차일드를 진행자로 고집했다. 그런데 그녀가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결정되기 전에 시청자 중에 혹시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텔레비전을 켰을 때 큰 키에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가 우스운 목소리로 요리 강습을 하고 있었으면 하고 바랐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물론 아무리 악몽을 꾸었던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문명이라 부르는 것은 주로 우리 뇌의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외적 요소들의 산물이다. 갤브레이스는 공립학교를 더 많이 지을 것을 촉구했다. 추측건대 공립학교는 문학이나 음악처럼 중요치 않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나아가 현대의 가정들이 실생활에는 별로 소용없는 잡동사니 가전제품, 대화작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강압적이거나 모순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혹시 갤브레이스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 우선 소비재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강압적인 조치다. 따라서 갤브레이스는 기업들이 소비재에 대한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미국 대선 운동 중에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페이스북과 다른 매체들의 맞춤형 광고에 과세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갤브레이스의 충고를 받아들인 정치 지도자들은 소비자에게 돈을 좀 더 현명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를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설득은 모든 중요한 욕구, 즉 필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비롯한다는 갤브레이스 자신의 원칙과 모순된다. 좀 더 신중하게 소비하고 공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쓰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새롭게 외부에서 고안된 절박하지 않은 욕구를 소비자들에게 주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치가들이 하든 세일즈맨들이 하든 광고는 똑같은 광고일 뿐이다. 갤브레이스에 대해 이런 비판이 정치가들은 공립학교를 많이 세워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갤브레이스는 자신의 의존 효과설이 갖는 결점을 분명히 드러내면서까지 정치가들에게 이런 정책을 촉구했다. 어쩌면 갤브레이스는 광고의 힘을 너무 과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외양이나 크기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제품을 광고만 다르게 해서 판매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광고가 겉보기에 요란하고 화려하지만 동시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요란하고 화려한 것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만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정보가 아닐까.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광고와 안경에 대한 한 유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안경업자들에게 광고를 허용한 주들이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주들보다 오히려 25%에서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안경을 판매했다는 결과가 있다.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 제품의 가격이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광고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갤브레이스가 우려한 대로 요란하고 화려한 광고에 쉽게 속아 넘어갈까? 미국의 마케팅 역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대표적인 예가 1957년 출시된 포드 자동차의 야심작 에드젤이다. 에드젤은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따라서 에드젤은 출시 2년 만에 단종되고 말았다. 마케팅 부서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선도하기보다는 그들의 기호를 맞추는데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니커즈 운동화 제조업자들은 신상품의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도심 한가운데서 시험 판매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도시의 젊은이들이 주로 새로운 문화적 유행을 선도하기 때문이다. 1986년에 영국 기사들 브리티시 나이츠 줄여서 BKS라 불리는 스니커즈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이 운동화는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일단의 갱들이 이 운동화를 브라더 킬러들이라 바꿔 부르면서 판매량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현란한 광고에 현혹되어 어떤 소비자가 예를 들어 특별한 브랜드의 샴푸를 구매했다고 하자. 그런데 다음번에도 같은 샴푸를 구매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특히 이 샴푸를 사용했다가 심한 모발 손상을 겪은 소비자라면 두 번 다시는 같은 브랜드의 샴푸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전기 간행물에 나오는 광고는 대개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거나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은 상품들을 주로 소개한다. 이런 상품들은 한번 판매되고 자취를 감추는 것들이 아니다. 상품을 한번 판매하고 공장 문을 닫고 싶어하는 제조업자가 과연 있을까? 더구나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주기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더욱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자동차같이 고가의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구매에 앞서 시험 운전을 해보라고 광고를 내보낸다. 세상에서 가장 어수룩한 사람만이 텔레비전 광고만 보고 덜컥 폰티액 제너럴 모터스가 생산하는 자동차 브랜드의 하나를 구입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직한 광고를 옹호하거나 그런 광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광고업자들이 모두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에만 열중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도 아니다. 갤브레이스 자신도 기업들은 당장의 이윤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 점유율에 더 집중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질이 떨어지는 상품은 경쟁에서 밀려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잃는다. 소비자들이 광고에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소비자가 그것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갤브레이스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이 현대의 자본주의가 소비자들에게 부여하는 선택권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 광범위한 선택의 여지에 부담감을 느낀다. 어떤 것을 하나 선택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 그리고 실존적 고뇌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한다. 온갖 최신식 전자 및 광학 기술을 탑재한 무수한 디지털 카메라가 소비자들을 향해 한없이 손을 흔들고 있다. 과연 어떤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우리는 서둘러 궁극적인 선택을 촉구하는 광고업자들을 비난할 수도 있다. 물론 치약은 이런 복잡한 선택을 놓고 볼 때 정말 손쉬운 수준에 속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선택이 안고 있는 좀 더 중요한 원칙을 고려해보자. 만일 갤브레이스가 옳다면 사람들은 독일 제3제국에서 선전상에 올라 나치를 선전하고 미화하는 책임을 맡았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 대신 영국의 정치가 처치를 선택한 것이나 미국의 폭력단체인 큐 클럭스 클랜 대신 1909년에 창설된 전미유색인종지휘양상협회를 선택한 것을 자랑스러워할까? 갤브레이스의 비판은 겉으로 보면 광고와 관련 있는 듯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비판이 인간의 실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러시아 태생의 과학자 파블로프가 조건 반사를 실험하기 위해 이용한 개보다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갤브레이스가 옳다면 신고 전파 경제학의 논리는 틀린 것이 된다. 갤브레이스는 자신이 베블런과 닮은 구석이 있다는 주변의 평가에 별로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베블런은 현대 문화와 자본주의에 대해 아주 냉소적이었는데 갤브레이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은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고 특히 항상 태도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점까지도 닮았다. 두 사람은 경제학자들이 검증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패러다임이나 방법론을 개발하지 않았다. 이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듯이 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은 거대한 이론이나 모델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가설이나 이론을 비판하고 관찰하는 일에 만족하는 듯하다. 두 사람의 업적과 비판 정신은 오늘날 미국 경제학 및 사회학 저널과 후기 케인스주의 경제학 저널 같은 학술지들을 통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특히 후자의 논문을 기고하는 논자들은 이탈리아 태생의 경제학자 피에로 스라파, 폴란드 태생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미하오 칼레츠키,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한 영국의 여류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이상으로 7. 베블런 앤드 갤브레이스 3 갤브레이스와 광고의 유혹이었습니다. 토드 부크홀츠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7. 베블런 앤드 갤브레이스 4 신재 도학파 대담한 조앤 로빈슨. 조앤 로빈슨은 197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과는 거리가 먼 마오주의자였다. 1903년에 영국 서리의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노년의 엘프리드 마셜 밑에서 잠시 공부했지만 그의 모델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오스틴 로빈슨이라는 영국 태생의 경제학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학술에 있어 그리고 나중에 로맨스에 있어서 남편을 빠르게 앞서 나갔다. 1933년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체인벌린과 동시에 불완전 경쟁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그녀는 일부 과점 기업이 시장에서 또는 같은 부류의 상품들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서로 경쟁적이지 않은 곳에서 이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발견했다.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거트루드 스타인은 장미가 장미인 게 장미다. 어로즈 이즈 어로즈 이즈 어로즈라고 말했었는데 오늘날 로빈슨이 살아있다면 커피는 커피지만 만일 스타벅스가 풀저스보다 커피 가격을 5배 높게 책정할 수 있다면 그들은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로빈슨과 그녀의 경쟁자였던 하버드 대학교의 체인벌린은 이런 경우를 독점적 경쟁이라고 불렀고 상표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데 광고의 힘을 지적했다. 로빈슨의 가장 유명한 개념인 수요 독점이 최근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애플 대 페퍼 소송에서 등장했다. 브렛 캐버너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애플이 애플스토어에서 앱이 판매될 때마다 수수료로 30%를 가져가는 것은 애플이 애플호환 앱의 유일한 구매자이기 때문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수요 독점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점은 단 하나의 지배적인 판매자다. 로빈슨에 의하면 수요 독점은 단 하나의 지배적인 구매자다. 그녀는 한 고전 문학 교수와 차를 마시다가 그리스어로 하나를 뜻하는 MONOS와 구매를 뜻하는 OPSONIA를 조합한 이 단어를 생각해냈다. 그녀가 불완전 경쟁의 경제학을 출간한 것은 20대 때였다. 그녀의 사상이 표준 교과서에 등장하면서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핵심 측근이 되었다. 케인스의 측근들은 뛰어난 말재간과 경제나 그 외 문제들을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탐구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들 특성을 종합해 볼 때 케인스가 연구실에 들어가 바닥에서 나뒹굴던 유부녀 로빈슨과 그녀의 제자 리처드 칸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가 새삼 떠오른다. 케인스는 아내에게 눈짓으로 대화는 순수 독점 이론에 대한 것뿐이었지라며 암시를 줬다. 미시 경제학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용했던 로빈슨이 80세까지 살면서 왜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까? 주요 학문적 경쟁자였던 밀턴 프리드먼과 폴 세뮤얼스는 노벨상의 영광을 누렸다. 몇 가지 이유가 마음에 와닿는다. 첫째, 그녀는 빠르게 수식화되어 가던 경제학의 경향을 거부했다. 그녀는 나는 수학을 배운 적이 없어서 생각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1960년대 학창시절에 로빈슨 밑에서 공부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꼴사납게 끝났다. 그는 로빈슨을 떠나 수학에 노련했던 교수에게 갔다. 둘째,
자신의 초창기 학문적 성과인 불완전 경쟁 이론을 중도에 철회했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정치 지형이 그녀의 경제학을 오염시켰다.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연구했지만 로빈스는 몸소 모스크바, 베이징, 심지어 북한까지 날아가 경제 정책을 조사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의 억압적인 결과까지 칭송했다. 그녀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지지하는 글을 썼고 북한의 김일성을 독재자라기보다는 구세주라고 부르면서 찬양했다. 1964년 북한을 방문한 뒤에는 북한이 계속 발전하고 남한이 퇴보한다면 조만간 거짓말의 장막이 틀림없이 거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사실 1960년대 이후 남한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친척들보다 20배는 더 부유해졌고 신장도 2.5에서 7.5cm가 더 크다. 마오쩌둥과 김정일을 자기 학문의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볼 때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개발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마티아 세니 로빈슨을 똑똑했지만 너무 편협했던 사람으로 묘사한 것은 놀랍지 않다. 로빈슨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못한 마지막 결정타는 마오주의를 추종하는 소농차림의 옷을 입고 강연을 한 것이다. 노벨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여성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쿨리 모자를 쓰고 강연하는 서리 출신의 푸른 눈을 가진 여성은 아니었을 것이다. 신제도학파와 법경제학. 갤브레이스는 구제도학파의 전성기와 후퇴, 그리고 신제도학파의 등장을 동시에 목격했다. 확실히 그는 구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을 더 좋아했다. 그들은 제도를 무시하는 자유시장 경제학과 인간 행동에 대한 엘프리드 마셜류의 가정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을 매섭게 비판했다. 신제도학파는 베블런과 갤브레이스 두 사람이 수행한 모든 연구 성과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그들은 마셜류의 경제학이 제도와 대립한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마셜류의 메스와 가위로 제도를 해부하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베블런과 갤브레이스에게 신제도학파는 배신자들이나 다름없다. 한편 신제도학파 학자들은 그 학문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출신이나 소속을 정확히 나누기란 쉽지 않다. 대다수는 경제학자들이기는 하지만 일부는 경제학을 공부한 법학자들도 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끈은 그들이 사회제도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갖고 있고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해 신뢰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경제가 발전을 시작하려면 어떠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까? 상선 해병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시절 평범한 학생이었던 더글러스 노스는 1960년대에 경제학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대상, 이름하여 역사를 제시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이 전공을 그리스 신화에서 역사를 담당하는 여신 클리오의 이름을 따서 클리오메트릭스, 즉 계량 경제사라고 불렀다. 그들은 18세기 선박의 선화증권에서 면화 꾸러미와 위스키 담는 용기의 영수증까지 오래된 자료를 찾아냈다. 여기에서 선화증권이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때 용선자나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 선박 소유자가 발행하여 양육항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뒤에 노스와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는 로버트 포겔이 철도와 노예 제도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쟁적이면서 반직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다. 노스는 재산권과 직업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에서 경제 발전을 설명했다. 그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산업혁명을 주도한 것은 이들 국가에서 길드 체제가 취약해 노동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옮겨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제도라는 것을 경제사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얻는 거래에 관여할 때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래는 비영합적이다. 영합적 지로섬 상황에서는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실을 본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의 자동차를 훔쳐가는 경우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황금기 이전에도 유목민은 상업이란 것이 없어 자기들끼리만 지냈고 영토를 이곳저곳 옮겨 다닐 뿐 씨를 뿌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생계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무엇이 영합적 거래를 가능하게 할까?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에서 나는 4가지 요소를 지적했다. 첫째, 부족 지도자에 의해, 법원에 의해 또는 사회적 낙인에 의해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법률. 둘째, 기꺼이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의지 즉 인내. 셋째,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금리체계.
넷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반복적인 거래 또는 누군가와 다시 거래할 수 있다는 기대. 어떤 사람이 당신과 다시 거래하리라고 예상한다면 당신을 속일 가능성은 아주 낮다. 식당에 단골 손님이 우연히 들른 손님보다 팁을 더 많이 준다. 반복의 규칙이 낯선 사람을 동업자나 거래 상대로 바꾼다. 사람들이 이방인을 환대하고 공동체의 확장을 자극하는 것도 거래다. 그리고 교역을 하는 사회가 전근대적인 농민 사회보다 폭력이 덜한 이유와 현대 유럽의 살인율이 서기 1300년의 10분의 1 정도인 이유, 기대 수명이 거의 3배 이상 늘어난 이유를 설명한다. 화려한 스타일, 범상치 않은 예의범절,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던 슌페터는 현대 경제의 성장은 기업가에 의지한다고 가르쳤다. 하이에크와 같은 오스트리아 학파 출신인 슌페터는 1930년대에 나치의 압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교에 정착했다. 베블런과 의견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이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공유했던 것 같다. 한 번은 학생들이 도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도서관 사서와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인생에서 3가지 큰 야망을 품고 있다고 자랑했다. 나는 세계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오스트리아에서는 위대한 기수, 빈에서는 최고의 사랑꾼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는 이루지 못했다. 슌페터는 교수 A의 승마용 부츠를 신고 케이프, 스패츠, 실크 셔츠를 입고 참석했다. 아마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영화배우 에롤 플린이 주연한 오래된 할리우드 영화 속 조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슌페터는 그저 그런 멋쟁이가 아니었다. 20세기의 가장 박식한 경제학자였다. 슌페터가 열등감을 느낄 만큼 뛰어난 업적을 쌓은 케인스조차 슌페터의 박식에는 견줄 수 없었다. 그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로 쓰인 경제학 문헌에 정통했다. 1932년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슌페터는 고위직 2자리에 있다가 쫓겨났다. 하나는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데르만 은행의 총재였다. 쫓겨난 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은행 총재였을 당시 그는 성한채를 임차에 이용했고 본인 봉급을 크게 올렸으며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말을 듣고도 한낮에 덮개 없는 마차를 빌려 한쪽 무릎에는 금발의 예쁘장한 매춘부를, 다른 한쪽에는 갈색 머리에 매춘부를 안치고 빈의 중앙대로를 내달렸다. 슌페터의 경제 성장 모델은 성과 대형 은행에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현재 상황에 밀려와 부딪히는 경제적 파고의 운전자로서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의 폭풍 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뛰어드는 기업가를 지켜세웠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업가는 자신의 증조부, 조부와 아주 많이 닮았다. 두 분은 방직 공장을 운영했다. 슌페터는 베블런이 기업가들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봤다. 그래서 그를 기업 가족 이득을 약탈로 보는 시각, 즉 이들 주요 행위자를 무의미한 기생충으로 치부한다고 비난했다. 갤브레이스와 달리 그는 거대 산업들을 우려하지 않았다. 그것들이 새로 등장한 기업가들에 의해 조만간 정복될 것으로 봤다. 그 사이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들은 초과 이윤을 혁신에 재투자할 수 있다. 슌페터는 1955년에 포천 선정 500대 기업에 들었던 기업들이 2020년에 합병이든 파산이든 또는 규모가 줄어들어 거의 소멸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슌페터가 순수 경제이론을 장려하고 계량 경제학회 이카노메트릭 서사이어티의 설립을 돕기는 했지만 무미건조한 수학적 기호들 이면에 놓여있는 인간 사회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경제 발전의 이론에서 그가 묘사하는 기업가는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보다는 베버와 니체의 계보를 잇는다. 그는 기업가는 무엇보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야망과 의지가 있다. 이어 정복하고자 하는 의지 즉 싸워서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다. 마지막으로 창조하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썼다. 슌페터가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 특히 개혁 성향의 칼뱅주의가 자본주의의 성장을 자극한다고 주장한 베버를 존경했지만 공공연히 그와 다투기도 했다. 한 커피점에서 두 사람이 언쟁을 벌였다. 베버는 러시아 혁명을 비난했지만 슌페터는 그것을 정교한 실험실 실험이라며 칭송했다. 끝내 화를 참지 못한 베버가 더는 못 참겠군. 이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슌페터는 웃음기 띤 얼굴로 조용히 음료수를 한 잔 더 주문했다. 슌페터의 경제 발전의 이론을 읽는 대학생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읽는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책에서 슌페터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질문,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제2차 세계대전 제도 전후 새로운 제도적인 접근 방법이 법의 세계를 파고들었다.
비록 독점 금지법이 항상 경제학을 밑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변호사나 판사들에게 거의 모든 법적 판결을 엘프리드 마셜과 그의 추종자들의 눈으로 조사할 것을 강제한다. 경제학 분석이라는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률 분야는 없으며 어떤 법률 전문가도 경제학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 법을 가르치거나 사건의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최근의 법률 관련 저널들과 법정 판례들은 한계 이익과 한계 비용에 대한 논의들로 가득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런 논의들은 단지 학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일부 저명한 법률 및 경제학 전문가들이 연방 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고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백만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부 대학원생들이 감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예를 들어 감옥에서 제공되는 빵과 물이 전과자의 사회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답시고 불쑥 나타나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15년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법률가는 공공의 적이 되기 십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런 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미국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공공의 적을 양산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인 법률 분석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4가지 주요 분야, 즉 과실법, 재산법, 형법, 기업 재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실법. 대다수 사고는 불법행위법으로도 불리는 과실법 범주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져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자. 그의 변호사는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 슈퍼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슈퍼마켓은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껍질을 치웠어야 했습니다. 라고 변론할 것이다. 아마 그는 이 당당히 승소할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의 관할 구역,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길리건은 친구들과 함께 자신 소유의 요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갔다가 예기치 못한 폭우를 만나 배가 좌초되면서 한참을 표류하다가 바나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어느 섬에 도달했다. 그 섬에는 2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200마리의 원숭이를 고용해 수출용 바나나 리큐어를 생산하고 있었다. 원숭이들은 일은 매우 열심히 했지만 부주의했기 때문에 바나나 껍질을 까서 아무 데나 버렸다. 이 때문에 길리건이 표류해 섬에 도달했을 때 이미 그곳은 온통 바나나 껍질로 뒤덮여 있었다. 길리건은 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둘러보기 위해 바나나 껍질을 피해가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봤다. 그러다 그만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길리건은 섬에 사는 2사람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정말 이 2사람에게 과실 책임이 있을까? 오늘날 대다수 법정은 이 2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슈퍼마켓의 사례와 섬의 사례에서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첫째, 슈퍼마켓의 통로를 사람들이 지나다닐 가능성은 무인도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이 배회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 둘째, 슈퍼마켓을 감독하는 비용은 낮지만 섬의 원숭이들을 감독하는 비용은 높다. 이런 2가지 조건을 토대로 미국 연방항소법원 제2구역 판사를 역임한 러니드 핸드는 1947년에 있었던 한 소송 사건을 토대로 과실법에 대해 날카로운 경제적 분석을 시도했다. 핸드 판사는 3가지 요인, 사고 발생의 가능성 P,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의 정도 L, 사고 예방을 위한 비용 C를 구분했다. 이 구분의 근거에 그는 사고에 따른 손해 또는 손실 비용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초과하면 피고는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면 PL 사고 발생의 가능성 곱하기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이 C보다 크면 피고는 과실 책임이 있다.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바닥에 버려진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질 확률이 20%라고 하자. 그리고 이때 입은 상해가 병원비, 결근에 따른 손해,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 등을 고려해 $20,000라고 하자. 따라서 PL은 $4,000 0.2 곱하기 2만은 4,000가 된다. 만일 슈퍼마켓이 $4,000 이하로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 슈퍼마켓은 분명한 과실 책임이 있다. 사실 $3짜리 빗자루 하나만 있었어도 이런 사고는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섬은 이와 정반대다. 배가 좌초돼 섬에 떠밀려온 사람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질 확률을 1%라고 하자. 비록 이로 인해 입은 손해가 $20,000라고 해도 가능한 손실 또는 기대 손실,
즉 PL은 200달러 0.01 곱하기 2만 은 200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섬에서 200마리의 원숭이를 고용해 바나나 리큐어를 생산하는 두 사람은 200달러 이하로 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실 책임이 있다. 물론 그들은 섬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출입 금지 편말을 붙이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200달러로는 턱도 없다. 더구나 원숭이들이 설치해 놓은 울타리 때문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핸드 판사에 따르면 섬의 두 사람은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만일 판사가 그들에 대해 과실 책임을 판결한다면 그는 그들에게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정은 사람들에게 한계이기 한계 비용을 초과할 때까지 안전을 위해 돈을 쓰라고 촉구할 수 있다. 핸드 판사의 공식은 엘프리드 마셜류의 한계 논리를 하나의 법칙으로 공식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발포 고무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집 밖 출입을 자제하거나 가스레인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핸드 판사의 공식, 즉 과실 계산은 이런 위험 부담이 어떤 때 무모할 정도로 높고 어떤 때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은지를 잘 보여준다. 이후 50여 년 동안 많은 법률가들과 경제학자들이 그의 공식을 개량하고 발전시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식은 아직까지도 과실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다. 이상으로 7. 베블런 앤드 갤브레이스 4 신재 도학파이였습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7. 베블런 앤드 갤브레이스. 오코즈의 정리와 임대료 규제법. 재산법. 과거 수십 년 넘게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판사들에게 부동산과 관련한 사건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경제학을 간과하는 판사들은 간혹 사람들에게 판사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행동을 취하도록 명령한다. 경제학자들이 변호사들, 판사들, 입법자들에게 자신들의 분석을 제고하도록 분위기를 쇄신했던 두 가지 사건을 예로 살펴보자. 하나는 코스의 정리, 다른 하나는 임대료 규제다. 1960년에 영국 태생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현재 미국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로널드 코스는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 강력한 분석 도구 하나를 내놓았다. 간단히 말해 코스는 사진의 분석에서 재산권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본래 취지대로 행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코스의 정리를 불법 방해 사례에 적용해보자. 프랭크 시나트라가 나이트 클럽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옆집에는 잠이 많은 사이먼이 살고 있다. 매일 밤 시나트라가 목청껏 마이 웨이를 부를 때마다 사이먼은 이가 덜덜거리고 침대가 흔들려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한다. 결국 참다 못한 사이먼은 시나트라를 법정에 세우고 자신이 조용하게 숙면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판사는 사이먼의 권리에 손을 들어주며 시나트라에게 나이트 클럽의 문을 닫을 것을 판결한다. 코스의 정리에 따르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만일 시나트라가 자신의 나이트클럽에 두는 가치가 사이먼이 잠에 두는 가치보다 크다면 시나트라는 어떻게든 다시 노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코스의 정리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을 좀 더 개량적으로 표현해보자. 시나트라에게 있어 나이트클럽의 가치는 100만 달러를 호가한다. 반면 사이먼에게 있어 잠은 10만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이런 경우 시나트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사이먼을 달래기 위해 돈을 써서 매수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런 경우에 시나트라가 사이먼에게 10만 달러 이상을 준다고 하면 사이먼은 아마 군말 없이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10만 달러로 사이먼은 집에 방음 장치를 하거나 최고급 귀마개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의 정리는 재산권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용도, 즉 가장 가치 있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판사가 사이먼에게 숙면을 취할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트라는 그 권리를 매수하거나 사이먼에게 돈을 찔러주면서 숙면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종용할 수 있다. 이처럼 비록 판사가 사이먼에게 시나트라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는 했지만 시나트라에게 목청껏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는 다시 노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나트라와 사이먼은 10만 달러와 100만 달러 사이에 어느 금액에서 서로 합의를 볼 것이다. 만일 사이먼이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요구한다면 시나트라는 나이트클럽의 문을 닫고 노래 부르기를 포기할 것이다. 반대로 시나트라가 10만 달러 미만의 액수를 제시한다면 사이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만일 판사가 시나트라의 나이트클럽 이웃에 미치는 불법적인 방해는 간과한 채 그의 편을 들어 그가 자신의 나이트클럽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를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경우 시나트라가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그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사이먼이 자신의 밤잠에 시나트라가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면 사이먼은 시나트라를 매수하려고 들 수도 있다. 코스의 정리에 따르면 판사가 시나트라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누가 권리를 매수하고 누가 권리를 판매할지 결정할 뿐이다. 시나트라의 열성 팬들은 그의 노래를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 돈을 낼 수도 있지만 그의 이웃들은 그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더 쓰려고 할 수도 있다. 로널드 코스는 이것을 공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근사하게 들리는 노래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소음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 사이먼에게 시나트라의 노래는 숙면을 방해하는 소음일 뿐이었다.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있다고 하자 이웃 주민들은 그런 공장에 불평불만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공장이 오염 물질을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는 권리에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면 또는 공장이 이웃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공장은 계속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판사는 법정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거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이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후 경과는 법정 판결과 아주 판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 간혹 겉으로 드러나는 주민의 태도나 행태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2003년 10월 미국 태생의 유명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를 맡고 독특하게 외벽 전체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이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 멋진 위용을 뽐내며 자태를 드러냈다. 처음에 주민들은 2억 7,400만 달러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콘서트홀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홀이 개관하고 나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다. 외벽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하면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 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인근 아파트의 실내 온도가 상승하고 주변 도로의 경우 온도가 60도까지 치솟았다. 그뿐 아니라 이 홀을 지나는 보행자가 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피부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 쓰레기통에서 불이 피어올랐으며 도로에 세워놓은 도로 공사 또는 보수 구간 등에 설치하는 원뿔 모양의 표지인 트래픽 콘이 녹아내리기까지 했다. 이 홀의 관리자들은 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것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번뜩이는 콘서트홀 외벽을 거칠거칠하게 다듬었다. 앞서 러니드 핸드 판사의 과실 계산 공식과 마찬가지로 코스의 정리는 한편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많은 개선이 있었다. 코스의 정리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 막대한 거래 비용 없이 서로 손쉽게 돈으로 권리를 사고팔고 할 수 있다는 가정이었다. 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해의 경우 그 많은 사람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외부 효과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들은 정부에 이런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라고 피구세를 거두라고 로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스의 정리가 법적 판결이 개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뛰어난 방법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배울 만큼 배운 그의 동료들도 그의 접근이 금시초문이라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경제학자로 198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스티글러에 의하면 코스가 이런 주장을 시카고 대학교 교수 회원 21명에게 설명했지만 모두 말도 되지 않는 이설로 치부했다고 한다. 밀턴 프리드먼의 처남집에서 2시간 동안 논쟁한 끝에 코스가 모두를 굴복시켰다.
스티글러는 그가 이를 기록으로 남길 만한 해안이 없었다는 걸 나중에 후회했을 정도로 짜릿한 순간이었다고 기억했다. 코스의 정리 외에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문제를 분석하면서 신중을 기했던 것이 대도시 임대료 규제 법안 뮤니서펄 렌트 컨트롤 로이였다. 정치가들은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는 방법은 잘 알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입안하고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자주 미숙성을 드러낸다. 1970년대 미국의 일부 정치가들은 주택 소유주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임대료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그 취지만 놓고 본다면 이 법안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허점투성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임대료 규제 법안은 불행하게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임대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택 수요는 늘어난다. 그러나 이런 법안은 궁극적으로 집주인들에게 주택 공급을 제한하도록 만든다. 즉, 낮은 임대료로 인해 주택 수요는 늘어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급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집주인들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택을 더 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집주인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는커녕 줄여나간다. 주택 임대료가 낮은데 돈벌이도 되지 않는 주택 공급을 늘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기존의 임대주택을 콘도미니엄, 공동 아파트, 요양소 또는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다. 집주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임대료 규제는 주택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도시들에 대한 한 경제학적 연구에 따르면 주택 공급의 장기적인 가격 탄력성은 0.2라고 한다. 이것은 만일 정부가 임대료를 강제로 10% 인하하면 집주인들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2%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집주인들은 가격 변화에 맞춰 임대주택의 공급을 조정한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임대료 규제 주택에 입주하려는 대기자는 거의 60만 명에 달한다. 스톡홀름 인구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고 연락이 오기까지 9년에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스톡홀름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스포티파이가 정책 전문가들에게 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주택 공급을 장려하지 않으면 스톡홀름이 텅 비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개 편지를 썼다. 1979년 캘리포니아 샌타모니카 당국은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주택 임대료 통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집주인들이 기존의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철거했을 경우 새로운 임대주택을 한 채 더 짓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사전에 막고자 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의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주택 부지용 공터는 60만 달러에 거래되는 데 반해 동일 면적의 임대 아파트 건물은 거래 가격이 $10,000도 채 되지 않았다. 포브스는 당시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50만 달러를 호가하는 주택들 옆에 작은 아파트 건물들이 버려진 채 을씨년스럽게 서 있다. 부유층과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명품 의류와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는 상점이 들어서 있는 거리에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황폐한 임대 주택들이 나란히 서 있다. 비록 집주인들이 공급을 줄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교활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즉, 임대료는 기존대로 받되 새로운 세입자에게 여러 명목으로 고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집주인들은 아파트 임대료는 매달 $400입니다. 하지만 윈도우 쉐이드를 구입해서 달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가격은 $10,000 고요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임대료 통제 법안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다음 두 집단이 가장 큰 이득을 본다. 첫 번째 집단은 정치가들이다. 그들은 임대료 통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마치 자신들이 악덕 집주인들을 단죄한 영웅처럼 행동한다. 두 번째 집단은 임대료 통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들이다. 그들은 앞으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기존 임대주택에서 마음 편히 계속 살 수 있다. 그 결과 이들 세입자는 여간에서는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들 때문에 새롭게 집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집을 구하기 힘들다. 1980년에 주택 임대료 통제 법안이 시행되면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분교 학생 상당수는 학교 근처에서 집을 얻지 못해 인근의 다른 도시에서 통학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1995년에 일부 지역의 임대료 통제를 완화하는 주 법안이 통과됐다. 뉴욕시티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때 아이들과 함께 사느라 커다란 아파트를 임대해 들어온 부부들이 나이가 든 뒤에도 계속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은 이미 아이들이 커서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보다는 기존의 큰 아파트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 사실 임대료 인상 없이 그대로 거주할 수 있는데 굳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뉴욕시티로 새로 이사 오는 대가족들은 적당한 임대주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곳에 거주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맨해튼에서 아파트 한 채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기보다는 신문의 부고란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라는 것을 안다. 결국 주택 임대료 통제 법안은 관리 소홀과 공급량 감소로 인해 주택 사정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보통 이런 통제 방법은 가난한 서민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도시를 황폐화할 뿐이다. 이상으로 7. 베블런 앤드 갤브레이스 오 코즈의 정리와 임대료 규제법이었습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7. 베블런 앤드 갤브레이스. 유형법과 기업 재무 경제학. 형법 경제학.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과실법과 재산법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봤다. 그러나 욕심 많은 경제학자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은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는 엘프리드 마셜류의 경제학을 가족법과 형법에 적용했다.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베커의 범죄 모델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먼저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한다고 가정한다. 베커의 가정대로라면 범죄 문제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비용보다 그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음 두 가지 변수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즉, 검거율과 형량의 경중이다. 이 중 어느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범인 중에는 검거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자들도 있다. 대신 그들은 형량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범죄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 베커식의 이런 범죄 분석에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통계상으로 베커의 범죄 모델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가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석은 거의 모든 범죄는 심미적 표현에 대한 억압된 욕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한 영국 태생의 풍자 작가 에벌린 워의 엉뚱한 이론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 크다. 범죄자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 별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덜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순순히 경찰의 손에 잡히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들은 경찰의 검문을 피하고 날아오는 총탄을 요리조리 피해 달아나려고 하며 쉽게 얻은 이득은 학업이나 직업, 훈련 등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유흥비 등 비생산적인 일에 탕진하고 만다. 범죄를 연구하는 범죄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시간 지평 타임 허라이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시간 지평이란 어떤 실험이나 작업에 대해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이 마무리될 때나 평가될 때를 말합니다. 또는 투자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직접 개발한 한 경제 모델을 통해 나는 시간 지평이 줄어들수록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경제적 몰락에 이른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일학교 교사에게 응당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만일 개인적인 목표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애초에 도덕과는 거리가 먼 이기주의자가 사업상 남을 속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을 못하도록 방지하는 두 가지 억제력이 있다. 첫 번째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 번째는 나쁜 평판으로 인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다. 실제로 사업에서 한 번 평판이나 신용을 잃으면 회생하기 쉽지 않다. 누가 평판이나 신용이 나쁜 사람과 손을 잡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런데 그가 미래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기꺼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것은 여행 중에 한 레스토랑에 우연히 들른 관광객들보다 정기적으로 찾는 손님들이 웨이트리스에게 팁을 더 후하게 주는 이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레스토랑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손님은 다음번에도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웨이트리스에게 팁을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다. 간혹 사회는 시간 지평을 축소시키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를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붕괴 직전의 국가들, 예를 들어 1975년의 남베트남, 1998년의 인도네시아, 2002년 이후 이라크 등에서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붕괴 직전의 국가들에서는 치안 부재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죄가 더 극성을 부린다.
사회가 시간 지평을 축소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금리 인상을 방치하는 것이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신뢰하지 않는다. 즉, 지금 1달러의 가치는 내년에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떨어지게 마련이다. 나는 이런 논의를 토대로 푸크홀츠 가설이라고 하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다. 이것은 금리가 오르면 미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 발생 건수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공황 동안 명목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범죄율이 왜 떨어졌는지 그 미스터리를 설명해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내내 금리가 꾸준히 상승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의 범죄율도 덩달아 상승했다. 특히 금리가 가장 많이 올랐던 1980년에 폭력 범죄 역시 최고조를 보였다. 그리고 잠시 주춤하던 금리가 1980년대 후반 다시 오르자 범죄율 역시 같이 상승했다. 1990년대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폭력적인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이 당시 범죄율과 금리는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물론 금리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인구 통계, 경찰 업무, 실형률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회가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내일은 중요치 않다는 신호를 보낼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를 통해 당장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 마약 밀매 문제를 연구조사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지난 20년 동안 연방 정부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같은 작물을 강제로 불태우고 국경 검문 검색 강화를 통해 마약 공급을 근절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비록 마약 단속국이 매년 수톤에 달하는 마약을 단속해 압수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에서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둔 단속은 별로 효과적인 것 같지 않다. 첫째, 코카인 같은 마약은 세계 도처에서 쉽게 재배가 가능한 식물들에서 추출된다. 따라서 재배 지역을 모두 불태우거나 감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둘째, 도심 뒷골목에서 거래되는 코카인의 가격은 국경을 몰래 통과하는 비용의 10배를 상회한다. 이미 마약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정부가 가격 상승을 통해 수요를 떨어뜨릴 목적에서 마이애미 항구의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고 한들 시카고 뒷골목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코카인의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셋째, 비록 단속 강화 또는 재배 지역을 불태우는 등의 조치로 인해 암흑가에서 비밀리에 거래되는 마약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마약 상습 복용자나 중독자는 사실 가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엘프리드 마셜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이들은 비탄력적인 수요 행태를 보인다. 오히려 마약의 가격이 오르면 그들은 마약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버젓이 강도짓을 일삼을 수도 있다. 특히 간마약의 맛을 들인 복용자는 높은 마약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또는 최소한 비기기라도 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마약 상습 복용자들에게 단죄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마약 가격에는 크게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감옥에서 보낼 지루한 나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물론 그들을 감옥에 수감시켜 사회화 격리시키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도심에서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들 역시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 미국인들이 마약 복용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기 전까지 마약과의 전쟁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마약 재배 지역을 불태우고 국경이나 항구의 검문 검색을 강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마약이 직접 거래되는 미국 도심의 뒷골목을 철저히 단속해야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법학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비판적인 논자들은 경제학에 빠져있는 법률가들이 두 분야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법은 정의에 주안점을 둔다. 경제학은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렇다면 효율성과 정의는 동등할 수 있을까? 비효율적인 법은 비록 그것이 정의롭다고 해도 폐기되어야 할까? 죄수들에게 태형을 가하는 것이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율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면 이런 흐름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논자들은 오히려 경제학과 법학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적극 옹호한다. 특히 극단주의자들은 효율성이 정의와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신경쇠약에 걸리기 전 존 스튜어트 밀의 태도를 연상시킨다. 미국 태생의 법경제학자이자
미국 연방항소법원 제7구역 판사를 맡고 있는 리처드 포스너는 자신이 쓴 법 경제학 초판에서 효율성은 아마 정의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재판 없이 어떤 사람을 무작정 죄인으로 모는 것, 적절한 보상 없이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부당한 처사로 간주할 때 그런 부당한 처사들이 실은 자원의 낭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스너 같은 뛰어난 학자의 견해치고는 조금 이상한 데가 있다. 왜 그런 처사들이 자원의 낭비란 말인가? 아니나 다를까? 그는 1986년에 출간된 법경제학 제3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런 처사들은 경제학적인 것보다는 정의의 문제와 더 관련이 있다. 한편 온건주의자들의 입장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첫째, 많은 법적 판결, 특히 상법과 결부되어 있는 판결에서 판사들은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다. 법학과 경제학은 상부상조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판사들은 판결에서 효율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경제학적 무지가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둘째, 정의의 문제가 대두하는 소송에서 도덕적인 판결 시스템은 적어도 판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아야 한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행위자를 구분해야 한다. 올바른 사람은 심사숙고한 뒤에 올바른 선택을 한다. 연구실의 쥐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만일 심사숙고한 끝에 취해진 것이 아니라면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결과를 무시하는 판사는 실험실의 쥐와 마찬가지로 올바르지 않다. 비록 판사가 효율적인 결과를 강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효율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삼천포로 빠지는 논의는 포즈너와 칸트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업 재무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로 옮겨가도록 하자. 기업 재무 경제학. 구제도학파와 달리 앞서 다룬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제도를 연구하면서 엘프리드 마셜류의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신제도학파에 가깝다. 그러나 구제도학파와 신제도학파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분야가 하나 있다. 1932년 당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던 아돌프 벌과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가드너 민스는 기업의 소유주와 전문 경영인 사이에 치명적인 불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주주들을 포함한 기업 소유주들은 자신들이 직접 기업을 경영하기보다는 전문 경영인들을 고용해 기업 경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긴 기업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뒤에 갤브레이스는 전문 경영인들이 기업의 몸집을 불려 자신들의 경력과 몸값을 높이는 등의 개인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 소유주들과 전문 경영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신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기업 소유주들이 전문 경영인들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감시를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기업 소유주가 경영자들을 직접 감시하기보다는 주로 대리인을 고용해 감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 에이전시 카스트이라 부른다. 대리인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업 소유주들은 전문 경영인들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다수 고위 임원들은 급료의 일부를 주식 형태로 받는다. 만약 그들이 실적을 높이면 주식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게다가 회사 중역들은 종종 주식 평가 차익 보상권을 받는다. 즉,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경우 회사는 중역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현금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런 경향이 시작한 1990년대에 주가와 연계한 최고 경영자 보상 비율은 10% 미만이었지만 2003년에 70%까지 껑충 뛰었다.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일반 직원들에게도 주식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톡 옵션이다. 1990년대 앨런, 타이콕, 페니메 등에서 드러난 기업 부정은 교활한 임원들이 스톡 옵션을 소급 적용하거나 기업의 장기 발전보다는 단기 실적을 위해 주식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뻥튀기 하는 식으로 주식을 통한 인센티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0몇 년 전 미국의 다국적 금융기업 웰스파고가 직원들에게 기존 고객 명의로 새로운 은행 계좌 수백만 개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개설하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기 행각은 주식시장에 이 은행이 고객을 더 유치했고 따라서 주가뿐 아니라 경영자들의 보너스가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발산했다.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들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스톡옵션, 부정직한 임원들, 그리고 무능력한 이사회는 주주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기업 내부의 위험 요소다. 1980년대에는 차입 매수가 인기를 끌면서 주식이 더욱 강력한 인센티브로 떠올랐다. 차입 매수란 경영자들이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그 기업의 주식을 모두 사들인 다음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 경영자들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비를 줄이고 비생산적인 자산을 처분한다. 중역들도 구조조정에 동참하는 뜻에서 기업 소유의 전용기 대신 일반 여객기를 이용한다. 그 결과 주주들이나 기업 소유주들과 전문 경영자들 사이의 치명적인 불안은 해소된다. 대리인 비용은 전문 경영인들이 기업 실적에서 큰 몫을 가져가기 때문에 대폭 줄어든다. 헤르츠, 리바이스 블랙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은 초기 차입 매수 물결에 동참했다. 블랙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의 차입 매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설립자 로버트 존슨은 미국 최초의 흑인 억만장자가 되었다. 최근에 애완동물용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체인 패스마트와 대리 차입 매수를 통해 비상장외사로 전환했다. 물론 차입 매수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주주들이 자신들의 보유 주식을 경영자들에게 매각할 때 차입 매수 이전에 주가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얹어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주식의 차입 매수 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아마 경영자들은 차입 매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표할 경우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기업 내부 기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숨길 수도 있다. 게다가 차입 매수에 따른 위험 부담도 있다. 차입 매수 과정에서 경영자들은 막대한 채무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 잘못하면 파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은 기업의 신용 등급이나 재무 건전성 등 리스크 계산에 있어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꼼꼼한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다. 애초에 리스크 부담이 크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리 만무할 것이다. 현재 브로드웨이나 할리우드의 많은 연극과 영화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거나 융자를 받아 제작 상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작자들은 제작 관련 경비를 모두 정산한 뒤에 남은 수입을 출연진과 연출자들에게 나눠준다. 따라서 제작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관련 경비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더구나 불필요한 엑스트라를 추가로 고용해서 제작 비용을 쓸데없이 높이려는 제작자는 아무도 없다. 할리우드의 재무 담당자들은 이것을 불확정 거치라고 부른다. 기업 재무에 대해 구제 도학파 경제학자들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50년 뒤에 신재 도학파 경제학자들이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내놓았다. 거의 모든 제도와 사회적 현상은 경제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1988년에 보고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전쟁 포로에 대한 취급은 포로를 죽이거나 살려두는 데에 따르는 비용 또는 이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 중세시대의 전쟁 포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매번 끔찍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간혹 포로들을 되돌려 보내는 조건으로 거액의 몸값을 받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중세시대에 모든 전쟁 포로들이 살아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몸값이 비싸지 않고 별다른 소용이 없다면 그들의 목은 여지없이 날아갔다. 시간도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만일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새로운 법제도, 즉 계약을 강요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법이 다음 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또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사람들은 여러 이유에서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 있는 존재로 비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새로운 세상에서는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일부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들 것이다. 건강한 시장 경제는 일정 정도 약속을 존중하고 신성시할 것을 요구한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사회는 경제적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경제학이 다루는 분야는 가격, 이윤, 지대, 비용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 도덕, 유행, 철학 등도 모두 경제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 분야는 경제학을 뒷받침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의 정체성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베블런과 갤브레이스는 경제학의 정의 또는 범위를 확장했고 동료들이 더 넓은 사회 현상에 눈을 뜨도록 촉구했다. 경제학은 엘프리드 마셜이 생각했던 것만큼 쉬운 학문이 아니다. 신재 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 쉬운 학문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셜의 분석 도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준다. 그들은 경제를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잡한 제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의 여러 방법들을 사용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경제학의 문외한 법률가들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구제도학파와 신제도학파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경제학이 그것의 대상이 되는 사회 자체만큼이나 깊고 넓다는 것이었다. 이상으로 7. 베블런 앤드 갤브레이스 육형법과 기업재무 경제학이었습니다.